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을 극복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는 굿TV 샤론에 꼽힐 때 정나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대의 두근거림으로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위로를 전하고 계시는 사회활동가 김혜영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빛 엄마 김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활동가 김혜영 씨는요, 9년 전 드라마 제작 현장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다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어머니십니다. 이후에 가족들은 한빛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김혜영 씨는 엄마로서 또 기록자로서 인권을 위한 활동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아들 이한빛 PD와 한빛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 이한빛 PD는 TVN 혼술남녀의 조연출이었어요. 근데 한빛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PD가 되겠다고 정규직으로 이제 TVN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방송국 드라마 PD가 됐잖아요. 네. 그때 많이 즐거워했나요? 좋아했나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얘가 그때 엄마 나는 정치외교과 나오면 기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옛날 사고방식이라서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드라마 PD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웬 드라마?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는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영상, 드라마로 담아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말이 뭔지 알았거든요. 네. 책으로 읽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더 전달이 쉽다는 그때 학교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네. 영상 쪽으로. 그래서 맞다. 드라마의 메시지를 담아서 내놓으면 그렇게 그것도 괜찮은 거다. 그래서 20살 넘으면 자식을 간섭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빛이 뭐 기자가 되든 드라마 PD가 되든 뭐 A라는 회사에 취직하든 저는 밀어줘야 된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빛은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했었어요. 네, 비전을 가지고 드라마 PD가 됐었네요. 네. 혼술남녀 드라마 하나를 촬영하더라도 한 90여 명 정도가 거기에 다 이렇게 있나 봐요. 스텝으로 참여를 하죠. 스텝들, 네. 음향, 네. 조명,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직 엄청 많고 그리고 이제 한빛과 같은 이제 정규직 PD가 있는데 그게 한 5명 정도 중에 한빛이가 제일 막내였던 거죠. 그때 네. 들어갔으니까 한빛이가 볼 때 너무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유서에도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하루에 20시간 넘게 사람을 일을 시키고 그리고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거의 다 비정규직인데 그렇죠. 근데 그들에 대한 차별, 혐오 그다음에 부당한 가장 무서운 게 자기는 부당 해고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윗사람한테 마음에 안 들면 몇 개를 이렇게 드라마 먼저 보고 그냥 잘라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못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한빛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삶이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너는 정규직이니까 너는 뭐 걱정 없잖아. 어차피 월급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하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한빛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이건 아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콘텐츠를 만드는 그렇지. 사람들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더니 바로 위에 사수나 사수라 그러대요. 그 사람들은 네. 야 원래 이 바닥은 이렇다. 그리고 너도 저들 이렇게 밟고 잘 몇 년만 속된 말로 개기면 잘하면 너도 스타 PD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빛은 굉장히 외롭고 고립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한빛을 고립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빛이 많이 고민과 갈등이 커서 결국은 그런 문제들을 유서에 써놓고 이제 고발하고 본인은 이제 숨진 거죠. 국내 굴지 대기업 계열 방송사에 드라마 PD로 입사했던 한 젊은 PD가 9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구조는 사람을 갉아먹고 비참하게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엄마로서 미리 알았더라면 한빛아 그냥 나와. 거기 아니면 너 꿈을 펼칠 곳이 없겠니. 좀 더 길게 생각하며 살자 했을 텐데.
그래서 그 한비 씨를 기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비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27살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요. 27살까지 성실하게 잘 자라왔고 그랬는데 자살을 했다니, 죽었다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물었더니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비 씨 부적응 자고 그다음에 일에 태만하고 그다음에 뭐 한비 씨가 가장 말도 안 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스태프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갈등이 컸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27년간 엄마가 보아온 아이와 그다음 1년 만에 애가 이렇게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대강 알고 있는데 그럼요. 대학교 네.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가족 대책위를 저희가 꾸렸어요. 그래봤자 한빛 아빠 저 그리고 이제 군대 가 있는 바로 밑에 동생 한솔이 셋이 했는데 한빛 친구들이 결합을 해줬고 그다음에 청년 유니온이라고 있었어요. 청년 단체. 그 단체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들이 내가 이한빛이다. 이거는 우리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결합을 해서 결국 그 한빛을 위한 그 대책위가 크게 꾸려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외면하고 이미 장례도 치렀다. 그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거는 가족을 2번 죽이는 거다. 그리고 너네 청년유년은 너무 약한 단체다. 그러니까 싸움이 길게 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끝까지 어떻게 그게 청년들의 힘이었나 봐요. 젊은이들의 힘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공식 사과.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거 말하는 사진 한 장을 달라. 제가 그걸 요구했고 그다음에 한빛 씨의 죽음의 진상규명을 통해서 한빛의 죽음의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27살까지 봐온 한빛과 1년의 한빛이 너무 다른 거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대책위가 들어가서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방송업계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결국은 저희가 저기 CJ ENM의 사과를 받아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서 이제 보상금 같은 걸 받았어요. 근데 네. 보상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뭐 돈이 그때 중요한 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을 잘 모르죠. 네. 그런 상태에서 한빛 아빠 그때 어차피 우리는 이 돈을 쓸 수는 없다. 아들의 목숨값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로 방송업계 한빛의 뜻을 이어가는 일을 하자. 이렇게 방송업계를 개선하는 일에 쓰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이 없을 때. 그래가지고 회사에다가 한빛 아빠가 그 작은 보상금에다가 우린 이걸 사회 이쪽으로 환원할 거니까 똑같은 금액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상했어요. 왜냐면 빨리 마무리 짓고 난 사진 한 장만 받으면 나는 끝나는 건데 아들 명예회복만 하면 나는 끝나는 건데 근데 아빠가 그걸 요구했는데 거기서 회사에서도 이게 뭐 들어줘갖고 그 돈을 합해서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를 세운 거예요. 네. 유가족만의 힘으로 세운 거는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빛 미디어? 한빛 이름을 따서 한빛 미디어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아하. 그래도 이 샤론의 꽃필 때 나오기로 네. 결심하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좀 특별한 마음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도 9년째 되지만 다른 가정들은 저희와 같은 가정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더 이상.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했지만 청년들, 젊은이들의 희생이 걔네들의 절망이 더 이상 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네. 부부교사로 그냥 의정부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 애들 그냥 성실히 공부해서 대학 갔고 자기 역할을 찾아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살기 힘들 정도의 세상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희생을 강요받고 그다음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사회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라도 보태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빛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다시는 있게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같이 다른 참견하고 뜻이에요.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걸음 해주신 거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럼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요? 우리 이한비 PD는 어떤 아들이었나요? 저는 사실 한빛을 아들이지만 존중했어요. 존경이란 말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네. 존중했거든요. 네. 사실 뭐 어느 엄마나 자기 자식이 다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빛 얘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한빛이 제 곁에 없고 나니까 좋은 것만 기억나고 미안한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 아들만 잘났나? 이렇게 말을 할까봐 오해를 할까봐 그러는데 교사기 때문에 많은 중고등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인성이 중요하구나. 그걸 많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데 나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크길 바랬는데 얼추 저는 한빛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빛을 굉장히 속으로 걔 앞에서 난 너를 존중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아들인데. 그래서 속으로 참 기특하네. 대견하네. 잘 크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존중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들을 존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저 어렸을 때는 뭐 다 내 아이가 특별하지 않을까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들이 다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천재 살잖아요. 아닐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느 집이나 다 똑같고 그 한빛이 그 첫 월급을 타갖고 이제 대학교 졸업은 2월에 했지만 이제 그 2달 전에 취업이 됐더라고요. TVN에. 그래서 이제 첫 월급을 타왔는데 이렇게 봉투를 엄마 아빠를 이렇게 줬어요. 기억이 지금 나는데 근데 되게 두툼했어요.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아들한테 그걸 받는다는 생각을 못했지만 속으로 이제 기뻤죠. 그렇지만 이제 한빛아 엄마 아빠는 지금 경제적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요번은 받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지 말고 적금을 들어라. 왜냐면 엄마는 저기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저기 결혼 자금이라든가 뭐 전세금 이런 건 엄마 거기까지 못 해준다. 그래서 너가 적금을 들어라. 한 5월달 기억이 나요. 막 따뜻하고 5월달인데 적금을 안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밥 먹다 말고 한빛 너 적금 안 들었니? 그랬더니 그래서 너무 못하는 거였어.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길게 안 말하고 네. 너 한 달이 빨린 게 얼마나 나중에 너 감사할지 몰라니까 빨리 들어. 그리고 돈 이렇게 막 쓰면 안 돼. 이랬어요. 근데 여름쯤 됐는데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 안 들었지? 그랬더니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한빛이 그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 사실은 대학교 때 너무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단체에 많이 가 있다. 자기는 취업을 했지만 그리고 주변에는 엄마 그때가 세월호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막 이러니까 세월호든 여러 사회적 참사에 엄마 후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엄마 지금 나는 후원하고 내년 1월부터 들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세상을 이렇게 모르나.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건 돈이 정말 중요한데 얘 왜 이러지? 근데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들이 옳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더 이상 말 안 하고 속으로는 너무 싫었죠.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얘 페북에 있는 거를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복사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보내줬는데 보니까 첫 월급을 타고 나서 이거를 막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많더래요. 저 엄마 말대로 적금도 들어야지. 그다음에 빚진 것도 있지. 또 뭐도 사고 싶지. 뭐도 하고 이게 많다는데 이유를 다 대다 보니까 후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여서 에라 모르겠다. 다 묻어버리고 그냥 질러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월급의 반 이상을 다 자기 말로 거기다 질러버렸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유를 생각하면 도저히 후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유서에도 엄마 제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았는데 어디에다 엄마 아빠가 알고 계시죠? 그 단체 주세요. 근데 유서에다 그 말까지 썼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단체에 줘야 되는지 제가 한빛 친구가 누군지 사실 제가 알겠어요. 그래갖고 저 한빛 친한 애한테 물어봐서 뭐 빈곤사회연대 그다음 뭐 그때 기lum전자, KTX 승무원 문제, 세월호 이런 여러 가지를 그 친구가 말해주죠. 한빛이가 관계했던 단체.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한빛 통장에 남은 거를 다 했죠. 그런 걸 보면서 한빛이가 그렇게 살았던 거는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존중, 존경이란 말을 쓸 수가 존중스러웠어요. 있었겠네. 그냥 바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자녀를 존중한다 말한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이해가 되는 게 학교에 가면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영리한 애들 많이 존중해줘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잘 키울 거니까. 근데 어렵고 힘들고 별로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하기가 쉬워요. 네.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근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이 그래도 교사로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존중한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계셨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비 씨가 속도 깊고 진짜 너무 괜찮은 멋진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 참 많겠어요. 네. 그런데 이한비 PD가 가장 많이 언제 생각이 나세요? 지금 현재는 요리, 그러니까 우리 뭔가를 만들어서 먹을 때. 먹을 때. 왜냐면 안 만들게 돼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퇴직해서 둘만 사는데 이렇게 뭔가 요리 맛있는 게 봤을 때 나 저런 거 해보고 싶다 해서 하려고 그럴 때 한빛은 저거를 안 해줬는데 나는 그때 직장 다닌답시고 그냥 김치찌개만 했는데 맛있는 걸 안 해줬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들 생각에 요리를 하려다가 제가 말더라고요. 그런 게 그렇고 그리고 너무 불쑥불쑥 많이 올라와요. 아이가 옆에 있었을 때 그 네. 추억들도 떠오르실 것 같은데. 네, 많이 떠오르고. 네. 이한비 PD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소통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일상적인 이야기 말고 본인의 속마음도 다 얘기는 하는 편이었는가요? 근데 그게 대학교 1학년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대 입구가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머니까 얘가 6개월 정도 다니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막차 시간 때문에 빨리 나오니까 그 모임이 좀 깨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리더인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학교 앞에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면 저도 뭔가 리더가 돼서 뭔가 할 때 자꾸 시간에 쫓길 때 그게 참 그랬단 말이에요. 해줬기 때문에 거의 그때부터는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룸을 만들어서. 네, 원룸을 이제 얘가 거기서 살면서 늘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다 속마음을 속마음 들을 얘기 안 때가 하고 없었네요. 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20살 넘어서는 제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잔소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는 맞는데 아이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는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했었어야 지금 되지 않나.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어머님들 만나거나 그러면 아이와 소통은 걔가 어른이 되든 40살이 되든 50살이 되든 그냥 속마음은 서로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빛이 그런 고민을 독립적으로 혼자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힘들었을까?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미어지죠. 제가 지금 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안해요. 그런데 또 이한비 PD 어머니께서는 한 4년 정도 단절하고 사셨는데 그때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내셨는지요? 외로우세요? 그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일만 철저히 한 거죠. 아주 아니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철저히 이중적으로.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냥 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저를 구원했던 게 뭐냐면 글쓰기였어요. 저는. 글쓰기. 그래서 일단 일기를 거의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그냥 많아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시간이 많고 저녁 시간은 길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노트북 켜놓고 그냥 일기를 많이 썼어요. 어떤 내용을 쓰셨어요? 그냥 한빛 내용을 넘어서지는 못하더라고요. 한빛한테 쓰는 편지. 아들 내용. 네. 그래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나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다음에 엄마 어떻게 살아야 되니 뭐 이런 그런 얘기들 한빛 관련된 얘기만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써서 한빛을 매일 만났죠. 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게 뭐냐면 성전에서도 그런 결심을 했지만 한빛을 결코 가슴에 묻지는 않겠다. 자식은 뭐 가슴에 묻는다 그랬는데 아니고 나는 한빛을 부활시키겠다. 부활시켜서 나랑 항상 같이 살다가 내가 죽는 날 같이 가겠다. 이런 걸
그 공적으로도 말하고 일기장에도 수없이 썼어요. 한빛을 부활시켜서 가슴에 묻지 않겠다. 부활시켜서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한빛이 그냥 내 곁에 항상 있다. 내 곁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는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한빛 아빠랑 식사 때마다 항상 한빛과 돌아가신 모든 영혼을 자비를 베푸소서 해서 한빛을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글쓰기가 저는 그때 저에게 위로, 치유 조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방편. 네. 그렇게 아들을 기억하면서 쓰신 글이 세상에 책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우연히 저 늦게 알게 됐는데 한빛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빛 책에 이렇게 위에 보면 연두빛 또는 뭐 걔가 쓴 일기 밑에 연두, 그다음 노트북의 비번도 연두예요. 그래서 얘가 연두색을 좋아했나? 근데 엄마인데 그런 것도 몰랐나? 근데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추모제 한 3주기인가 4주기 때쯤에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을 일이 있어서 제가 저녁 먹으면서 야 근데 한빛이 연두색을 좋아했나 봐. 연두라는 말이 온갖 곳에 다 쓰여 있더라. 그랬더니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연두가 뭐의 준말이래요. 연대의 두근거림으로 빛나는 의 준말이라는 거예요. 연대의 두근거림으로 빛나는. 연대의 두근거림. 그러니까 연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는 대학교 때부터 생각을 해서 그걸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해서 그 말이 저한테 이제 다시 다가온 거죠. 네. 근데 결국 한빛은 손을 내밀었지만 연대하지 못하고 외롭게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파요. 얘는 입으로 연대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외치고 사람들을 모아내려고 우리 했지만 함께 해야 돼. 정작 한빛은 손을 내밀었지만 잡아주는 사람 없었고 한빛도 기댈 데가 없었고 생각해보니.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한빛과 같은 그런 아픔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내가 연두빛을 나의 그러면 한빛에 그걸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저는 한빛 보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느님이 주관하시고 하느님, 그리고 인간은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거. 네. 결국 모든 걸 주관하는 거는 하느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도 빛으로 걸어 나오셔서 여러 재난의 그런 현장에 직접 참여하시고 사회활동가로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그렇게 변화가 온 또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글쓰기를 통했고 그다음에 또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조 모임이 뭐냐면 유가족들끼리 또는 자식을 잃은 사람끼리 또는 자살 유가족끼리 만나서 자기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뭐 얘기를 하든가 거기서는 마음껏 울어도 되고 뭐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도 제가 가게 됐죠. 동병상련. 가게 되다 보니까 그 모임에서 자꾸 가고 싶고 거기를 가고 싶고 그다음에 위로받고 싶고. 한 뭐 1년, 2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애도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또 다행히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여기 빛을 모으고 갔다 이 책을 내고 나니까 이 글쓰기를 통해서 치유되는 그거를 좀 사람들에게 같이 모여서 하면 어떻겠냐. 자조 모임으로 글쓰기 자조 모임을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자살 유가족들을 지금 올해가 3년째네요. 올해 3년째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 8명 또는 6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안 나오고 계시죠. 안 나오고 계시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근데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빛을 찾아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글쓰기 그 자조 모임 제가 리더로 활동가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 존중 희망 재단이라고 자살자들을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는 그 공익 재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살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하소연하고 싶은데 아무한테나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감추기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익명의 그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엄마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꽤 많이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제가 답글을 다는 역할을 지금 그것도 3년째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가끔 물론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가끔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요번에 올린 그 글 때문에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다시 저한테 고맙다 그렇게 전화를 해주신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보람 느끼면서 저는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냥 하고 싶은 그런. 그 글을 쓰면서 글을 올린 사람은 내가 누군지라는 걸 밝히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토해내야만 됐는데 그 토해낸 글에 대해서 마음을 읽어주고 세상이 힘들지 나도 그랬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사라지더라. 그런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어떨까? 이게 이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자조 모임의 그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겠군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저만큼 힘들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제가 4년 걸렸으면 그분은 한 2년 걸렸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죠. 네. 개인의 슬픔을 이겨내고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데요. 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힘을 보태시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자리를 좀 다녀오셨는가요? 제가 지금 시간만 많잖아요. 퇴직자라서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 희망의 뚜벅이라고 히뚜라 그러는데 희망의 뚜벅이라고 그 구미부터 서울 국회까지 10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집이 충남이니까 제가 거기 평택부터 천안 그쪽에서 저희가 같이 걷는 거를 연대에서 같이 걸었죠. 근데 17km를 걷는 거였는데 와 정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뭐 제주항공 참사 네. 무안에 났을 때는 네. 거기 당연히 1월 2일 날 곧바로 거기를 갔고 이태원도 가셨고. 이태원은 아예 그냥 거기는 거의 상주하는 거 비슷하게 왜냐면 시청이고 서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이태원 유가족들을 인터뷰해갖고 그것을 책으로 내는 게 있었어요. 네. 저는 열 몇 명 중에 기록단 중에 한 명으로 했는데 2번 책이 나왔죠. 아, 그 이야기로.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오. 예, 그 책이 이번에 나왔고 기록단 활동을 사실 하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엄마랑 얘기하다 보면 그 희생자의 언니랑 얘기하다 보면 그들이 울 때 나도 한빛이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막 마음이 막 이게 엉키는 거 막 뒤죽박죽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서 근데 너 왜 하는 거니?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너 왜 하는 거니? 그랬는데 왜 하고 있을까 내가. 이한열 어머님이 이제 망월동에서 이제 이렇게 5월달에 자기 아들 거기에 있는데 5월달에 망월동에 얼마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참배하러. 근데 막 오니까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아 나도 구경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많은 활동가들이나 많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어머님 저들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참배하러 온 거예요. 이랬더니 이 어머님이 나도 알지. 그치만 나도 그냥 구경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서 망월동에 오지 않고 참배하러 이렇게 온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오겠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렇지. 유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미묘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옆에 네. 활동가들도 아무리 열심히 정말 뭐 딴 달지라도 유가족의 마음 끝까지는 못 내려가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유가족으로서 저라도 유가족들의 그 미묘한 그 간극을 제가 끌어내서 좀 좁히고 그다음에 동질감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해줘야겠다. 그래서 참가를 했는데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네요. 이한열 열사의 제가 선배입니다. 고등학교. 아, 네. 진흥고등학교. 네. 이한열 열사 추모비라든가 이런 행사를 했던 네. 장학사 장학관이었고요. 아, 예. 근데 이한열 열사 그 모시는 그날 옮기는 날 가서 그 어머니한테 엄마 나 한열이보다 몇 년 선배요. 네. 많이 아프지. 그러나 여기 온 사람들 다 한열이를 너무 좋아해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 여기 있는 다 아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 이 아이들 아들이라고 손 한번 잡아줄래? 그랬더니 엄마가 안아주기는 못할까? 안아주기는 못할까? 그런데 아까 그분이 말씀이 저거 참배하러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참배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느 부모나 똑같지요. 그쵸. 떠오릅니다. 유가족들만 알 수 있는 그 아픔인데 그 아픔을 지금 연대의 힘으로 위로하고 네,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죽는 날까지. 연두빛 이 단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연두색의 그 싱그러움도 떠오르고요. 네.
연대의 두근거림으로 빛나는이라는 의미도 뭉클하고요. 너무 멋져요. 사실은 집에 연두빛과 관련된 장소가 있다면서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시골에 살거든요. 네. 퇴직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저기 조그만 황토방을 하나 졌어요. 아주 조그만 거. 사람 한 3명 정도 잘 수 있는 거 황토방을 졌는데 그 집 이름을 쓰고 싶을 때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집 이름을 연두빛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현판을 걸었어요. 근데 이것도 참 대단한데 그 황토방에 이름을 연두빛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저 페북에 이렇게 올렸더니 네. 어떤 분이 그 신영복 스님 민체를 쓰시는 분이 자기가 써서 이거를 서각을 해갖고 현판을 택배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런 게 다 연대인 것 같아요. 저도 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외롭지 말고 뭉쳐야 되고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 빛도 죽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런 게 죽고 나니까 많이 자책감 이런 게 막. 근데 어머니는 또 한빈 씨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얘기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성당을 다녀요. 가톨릭인데 거기에 보면은 저기 신부님 옆에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를 복사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조그만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있어요. 근데 한빛도 세례를 받자마자 당연히 거기 이제 가입을 해서 복사단 활동을 했는데 복사단은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를 새벽 미사, 저녁 미사를 매일 나가야 돼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엄마가 당연히 같이 가죠. 이제 밤늦게고 아침 일찍 새벽이니까. 근데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그랬는데 한빛이 엄마 나 내일 새벽 미사 가야 돼. 그래서 그래야 엄마랑 같이 가 그랬는데 막상 아침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깜깜한데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거짓말을 시키더라고요. 하고 엄마가 조금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더 자고 왜냐면 오늘 중학교 형들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가 아프면 안 되지 않니? 막 이렇게 막 제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그래요. 그럼 엄마 나 혼자 갈게요. 막 옷을 입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몇 살 때?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럴 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보면서 베란다로 나갔죠. 잠이 오겠어요. 근데 나가니까 그냥 그 깜깜한 그 겨울밤 6시, 5시 반쯤이니까 얼마나 깜깜해. 그리고 막 애가 뛰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유 너도 엄마냐. 너는 저래놓고 애한테는 신앙적으로 잘 크라 그러고 너는 제대로 안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는데 애가 그렇게 해서 잘할 줄 알았는데 왜 하느님은 한빛을 끝에 안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네. 이한비 PD를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우리 김혜영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때 의정부에서 중학교 교감을 하고 있었어요. 네. 교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들어가진 않았었죠. 다행히도 수업을 들어갔으면 이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하느님이 그래도 김혜영을 살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업이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수업하다가 이 많은 애들 중에서 한빛을 볼 수 있을 텐데 수업을 아마 애들한테도 폐가 되고 이랬는데 교감이니까 그래도 관리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기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 저는 교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정년까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그때 이제 저는 모든 관계를 끊었어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제가 굉장히 나플나플하고 막 싸돌아다니고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좀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막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아들이 죽었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교사인데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가오면서 다른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다른 애들 상담은 잘 들어주고 하면서 왜 아들하고는 이렇게 대화도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 스스로 너무 자책감을 많이 갖게 된 거야. 그리고 뭐 수치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 그리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고립된 채로 다 끊었어요. 그때 저는 아마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를 받을까 봐 제가 먼저 밀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몇 년이 지나도 제가 치유가 되거나 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우울감이나 슬픔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애도는 애도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혼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연이지만 15분 거리에 한빛의 봉안당이 있었어요. 성당 안에 봉안당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한빛이가
복사를 섰던 그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퇴근하면 집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성당을 들렀다가 한빛 보고 성당 들렀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서 왔죠. 근데 가면은 한빛이 3학년, 4학년 때고 복사 섰던 모습도 이렇게 그 보이고 느껴지고 근데 한 2년간을 매일 들렀고 오죽하면 거기 신부님이 우리 성당에서 아마 성당을 제일 많이 출근을 한 분은 한빛 엄마일 거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실 정도였는데 갖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많이 울었죠.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많이 그 마음이 울었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저 교육청 장학사 시절에 네. 자살 담당 장학사였어요. 네. 아이들이 그 약을 먹거나 다른 방법으로 몸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뛰어내리는 애들이 제일 많아요. 네. 근데 거기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1년에 한 10명, 제가 교육청 장학사 하면서 약 10년 했는데 138명의 아이들을 자살로 보냈어요. 거기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 떨어진 모습을 보면 견딜 수가 없을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그 다음 과정을 보면 일단 처음 사람들하고 만나질 않아요. 네, 왜 안 만나냐면 그랬어요.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가 생각이 네. 나요. 또 그 부모님이 다른 아이들을 뭐 자랑을 하거나 뭔 이야기를 하면 네. 내 아이가 더 보고 싶어져요. 네. 상처도 예, 상처가 더 커지고요. 남이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아도 내가 고통스러워져요. 그게 첫 단계.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부모님들이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면서 의지를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데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불러내셔서 지금 이만큼 와서 샤론의 곳에서 그 이야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당을 찾아가서 매일 기도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 슬픔 속에서도 혜영 씨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좀 있으셨나요? 한 거의 2년간이거든요. 매일 들렀는데 너무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하고 막 싸우기도 했거든요. 누가 소리를 치죠? 제가 이제 예수님하고 원망. 네, 왜냐면 성당은 텅 비었잖아요. 4시 반 5시에는 성당에 뭐 예식이 없으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텅 비니까 저 혼자 물론 기도하러 갖고 왔던 사람이 내가 너무 떠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거리니까 금방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러 왔다가 조용하니까. 어머니가 소리를 치죠. 네네. 제가 이제 예수님한테 막 삿대질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왜 데리고 왔냐. 이럴 수 있나.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많이 우는데 그게 너무 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쓰러져서 얼핏 이렇게 잠이 들기도 하고 이게 저기 의자가 길잖아요. 원망하고 교회는. 애치다가 그래서 쓰러져서 잠이 그래서 들었군요. 잠이 들고 막 이랬는데 원망하고 애치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었군요. 그러다가 2년 넘게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혜영아 한빛은 잘 있다 이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내 어깨를 두들겨줬으면 했어요. 이렇게 나타났으면 했어요. 그렇게 간절했는데 2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딱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상하게 점점점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평화로워지고 이렇게 딱 일어서 뒤를 이렇게 딱 볼 때 이렇게 막 그 저녁 때쯤이니까 햇살이 이렇게 저녁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햇빛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반짝이면서 제자리까지 이렇게 오는 거. 성당에서? 예, 성당에서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니까 이제 그런 게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제가 뭔가 너무 따뜻한 위로 이런 걸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예수님이 나한테 눈에 안 나타났지만 나를 끝까지 끌어안고 껴안아주고 있고 그다음 한빛도 껴안아주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늘 의지하신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느끼죠.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센터 운영이 쉽지 않죠. 우선 돈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센터 운영하려면 맞아요. 네. 상근자 월급도 주고 센터가 활동을 해야 되면 근데 지금 사람들이 월 10,000원씩 내는 그런 거랑 한빛 받은 그 돈 그것도 이제 1년에 자꾸 깎아지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운영이 되는데 센터가 저희 건 아니죠. 왜냐면 저희는 사단 범위를 만들어서 이거를 온통 다
일종의 뭐랄까 후원 뭐죠 이게 이렇게 해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그냥 한빛센터가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저 끝까지 그리고 있어야 된다 방송계는 있어야 된다 인권센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희가 콩내라 판내라게 할 수는 없고 간섭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는 얼마나 그렇게 절실하겠어요 계속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힘들지 않기를 바라고 근데 센터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닿냐 마냐까지. 근데 저는 사람들은 그냥 안 되면 받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못 잊지. 그건 아니죠. 한빛의 과제를 이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기댈 데가 없어. 하느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근데 2월 말에 딱 2월 말에 그 문제가 전격적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2년 지난 2월 말에. 제가 그날 한빛 아빠가 문자가 해결이 됐어. 문자가 왔고 한빛 아빠 기차 타고 내려왔는데 제가 한빛 아빠 끊어하면서 기차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와서 한 게 뭐냐면 적금을 걸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신청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 거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 돈인데 너무 이상하죠. 적금을 헐었는데 두 사람의 성지순례 비하고 딱 100만 원이 남더라고요. 비상금 10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성지순례 갔는데 맨 처음에 간 곳이 주님의 탄생을 천사가 와서 주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성당 거기를 갔는데 그러니까 한빛의 출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빛이 태어날 때 한빛을 임신했을 때 얼마나 저거 했던가 그리고 얘를 잘 키우고 잘 키워야지 뭐 이렇게 행복했던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지순례가. 그렇죠. 주님 탄생 예고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빈무덤 저희 거기 14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고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근데 갔더니 우리나라 언어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미사 예식은 거의 똑같으니까. 그래서 빈무덤에서 미사를 드렸는데 한빛 아빠는 저보다 더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울고 그리고 거기서 한빛을 곳곳에서 많이 만났죠. 그래서 한빛과 같이 다니기도 했지만 곳곳에서 빈무덤에서 탄생예고 성당에서 곳곳에서 한빛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된 거예요? 돈 갖고 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행 좋아해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예비하신 거고 또 하나는 센터의 어려운 문제를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주님이 뭔가를 예비하셨더라고요. 근데 2년을 왜 힘들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2년은 지금 이거에 비하면요 게임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끝까지 난 붙잡을 거야. 죽는 날까지 붙잡을 거야. 그리고 겸손할게요. 끝까지 겸손할게요. 이렇게 맨날 그랬죠. 하나님과 아들 한빛이 우리 김혜영 씨와 남편 곁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연대 활동을 하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삶을 더 살고 싶으신가요? 한빛이 남긴 과제가 저는 연두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대의 두근거림으로 빛나는 삶. 그래서 저는 그 과제를 한빛이 27살에 가면서 얼마나 살아가고 싶었던 날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연대하면서 지금 살아가려고 해서 소외되고 또 약자이고 그다음에 참사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손잡아주고 좀 위로가 되고 안아주고 용기도 주고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외롭지 않게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곁에서 비빌 언덕이 돼주든가 아니면 손을 먼저 가서 잡아줄 수 있거나 아니면 힘들면 부축해주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꿈이신데 네. 그 책을 직접 쓰셨잖아요. 네. 네가 여기에 빛을 몰고 네. 있다. 제목도 네. 너무 멋있어요. 맞아. 네, 거기서 어머님이 쓰신 구절 중에서 좀 읽어주실 수 있는 구절 있을까요? 네네.
보여요? 네, 저는 네, 그러면 읽어볼게요. 11월 마지막 날에 애도 의식을 마무리했다. 한빛과 내가 함께한 시간, 대화한 내용, 한빛의 생각과 글, 남긴 모든 흔적들이 다 반짝거리며 다가왔다.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죽는 날까지 한빛을 사랑할 것이고 한빛은 항상 내 가슴 속에 있을 거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엄마를 응원했던 한빛이니까 이번에도 내 결심을 좋아해 주리라 믿는다. 겨울이 오고 있다. 이맘때면 한빛이 영화 평론을 써서 받은 대학 문학상 수상소감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올 겨울은 춥단다. 세월호 참사와 정리해고로 아픈 모든 이들,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는 부모님까지 덜 추운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올 겨울에도 한빛은 모두의 겨울을 걱정하며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으리라. 모두가 덜 추운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이 기절. 이한비 PD가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추위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 이한빛 아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저는 그 한빛을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키겠다 그랬잖아요. 부활시켜서 지금 저는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한빛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빛을 진짜 이제 대면하게 되면 저는 그냥 한빛한테 한빛아 정말 고맙다. 정말 너는 열심히 잘 산 아들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미안하지만 너 덕분에 엄마도 열심히 잘 살다 왔다. 한빛아 정말 고맙다.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그래도 눈물이 나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때 눈물이 나요. 견딜 수 없을 때는 눈물도 안 나요. 그러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눈물을 승화해서 내 아들 그리고 또 나와 같은 내 아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아픔을 드렸나 봐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 한 아이를 내가 지금 옆에는 못 두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우리 한빛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척박하고 다시 피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어난 샤론의 꽃. 오늘 김혜영이라는 꽃을 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샤론의 꽃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굿TV 샤론의 꽃 필 때 오늘은 김혜영 씨와 이른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떠난 이한비 PD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빛 엄마 김혜영 씨가 나아가는 인생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빛으로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항상 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김혜영 씨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꽃은 저희의 작은 마음의 선물이거든요. 이게 당신의 인생에 활짝 꽃이 피길 바랍니다. 그 샤론의 꽃으로 생각하고 네, 샤론의 꽃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지금 고맙고 그다음 한빛 얘기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해요. 평화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따뜻하게 해줘서 그냥 솔직히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꽃처럼 표정이 온화하시고 편안해 아니에요. 보여서 저희도 너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샤론의 꽃은
피어나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 앞으로 계속 만날 테니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